지난 한 주간의 중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원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은 시즌인 만큼 선거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후보 등록과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정말로 분선이 시작됐는데요. 이 선거 초반에 영남에서 후보들이 분위기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공식 선거 운동 전에도 경청 투어라고 해서 경북, 포항, 영남 찾았는데 다시 찾았죠? 공식 선거 운동 이틀째인 지난 13일에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구미와 대구, 포항을 잇따라 방문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 성장에 공도 있다며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필요하면 쓰고 비효율이면 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고향이 안동인데도 재명이가 남이가 이거 왜 해주지 않냐면서 자신도 좀 한번 써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이런데 지역의 정치 지형을 두고 발언을 하는데 집중한 탓이었을까요? 지역 공약은 좀 들어볼 수 없었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요. 그 다음 날 부산을 찾아서 해양수산부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해운사인 HMM 부산 이전을 언급한 것과는 좀 대비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도 우리 지역이 텃밭이니만큼 공을 좀 들인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요. 서울 가락시장에서 첫 유세를 한 뒤에 대구로 왔습니다. 서문시장 유세에 참석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도요. 대구 신암 선열공원에 참배를 하고 대구 경북 선대위 출정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김 후보는요. 자신이 젊었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했다, 묘소에 침도 뱉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느낀다, 묘소에 꽃을 바친다 이렇게 변했다고 하면서요. 박 전 대통령을 가난을 없애고 최강의 제조, 산업혁명을 이룬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켜 세웠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구한 건 대구 시민, 경북 도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요. 대학생들과 만나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칠성시장 상인들 간담회를 했고요. 228 공원 집중 유세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견제를 하면서 또 김문수 후보와는 차별화, 자신이 진짜 보수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전략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영남 대전 얘기도 나오고요. 네. 여기가 치열한 격전장이 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포함해서 있겠죠. 우리 지역에 공들이는 이유. 필요성이다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요. 윤석열 당시 후보, 그러니까 3년 전 대선에서 대구와 경북에서는 20% 득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지층은 물론이고 이번에는 중도층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층까지 공략을 하면서 대구와 경북에서도 이 득표율을 30% 이상으로 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당시 공약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기본 시리즈가 있었고 또 이재명 후보를 떠올리면 우리가 분배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분배 이 기조가 좀 약화했고요. 대신에 경제와 성장이 전진 배치가 됐거든요. 이 점도 아마 중도와 보수층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마케팅 또한 중도층과 움직일 수 있는 보수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정희 마케팅이 이 보수 텃밭 민심 공략에 어느 만큼 유효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은 계엄과 탄핵으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가장 이 두꺼운 지지층이 있는 TK를 무조건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공략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TK가 심상치 않다, 변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일단 이번 대선에서 이 내란 심판 카드가 중도층과 이 합리적인 보수를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요. 국민의힘은 아니다. 아직은 선거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이 중후반으로 갈수록 우리 대구 경북 유권자들은 좀 열세다 싶으면 결집해주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갈수록 더 결집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선두가 격차가 좀 있어서 선거전이 다소 좀 싱겁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국민의힘도 전열을 좀 정비를 시간이 없습니다. 전열을 빨리 가다듬어서 끝까지 분투하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2017년과 18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과 관련한 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때 상황이 어떤지 잠시 짚어보고 갈까요? 지난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쯤이었는데요.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상청 관측 역사상 경주 지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컸고요. 또 한 명이 숨지고 110여 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하루 뒤에 수능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일주일 연기가 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2018년 2월에도요.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반년 동안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에요.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와 지열발전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게 1심에서는 국가 책임이 인정됐었지요? 네, 소송을 낸 지 5년 만인 지난 2023년에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 1부는 이 포항 지진을 2번 겪은 시민에게 300만 원, 그리고 한 번 겪은 시민에게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요, 포항 지진이 2010년부터 진행된 지열 발전 사업의 인위적인 활동이 원인이 돼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데요. 그 1심 이후에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인원이 49만여 명으로 늘어났고요. 배상 규모는 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1심 판결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네, 대구고법 민사 1부는요. 이 지열 발전으로 지진이 발생했지만 이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에 진앙지 인근 지열 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이 정부 조사연구단 연구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감사원은 이 지열 발전 사업을 주관한 민간 사업자 넥스지오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그리고 산업통상부가 미소 진동 관리 방안을 부실하게 수립하고 관리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이나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리고 정부 조사 결과로 나온 이 업무 미흡 사항들이 이 지진 촉발과 관련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또 이런 업무 미흡으로 지진을 촉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0차례에 가까운 변론을 했고 5년 만에 1심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항소심까지 또 긴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 이 오랜 시간을 싸워온 우리 포항 지역의 시민들 이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이요 49만여 명. 그러니까 이 당시 지진 당시에 포항시 인구의 96%에 달합니다. 그냥 포항시 전체가 참여를 했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소송에 참여한 관련 단체들은요 지열 발전이 정부 주도로 추진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판결로 이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는데요. 결국 공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뭐 경제가 좋지 않다 이런 말은 자주 듣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정말 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국책연구기관이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대로 전망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이걸 춘봉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주된 공약으로 경제를 띄우고 있는데 또 이런 이유가 있겠죠. 이게 얼마나 낮게 전망된 겁니까?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 KDI가 지난 2월에는 1.6%로 전망을 했는데요. 석 달 만에 반토막을 냈습니다. 우리 정부는요 지난 1월에 전년 대비 1.8% 그리고 한국은행은 2월에 1.5%를 전망을 했고요. 4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1.5%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는
1%대를 전망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전망들 중에서 KDI 우리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가장 낮습니다. 0.8%포인트 중에서 대외 충격,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교역 위축과 수출 부진이 0.5%포인트 정도 차지한다고 산출 경위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 국내 상황에 영향을 미친 것도 있죠. 네, 수출 감소로 인한 대외 충격이 아무래도 내수에도 부정적으로 파급이 되고 또 전국 불안 해소가 늦어지면서 이 소비 심리 회복이 더딘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건설 투자 감소가 지난해에 이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불안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민간 소비도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취업자 수 전망도 좀 암울한데요. 취업자 수가 지난해 16만 명에서 올해는 연간 9만 명으로 한 자릿수 증가폭에 그쳐서 6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요.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이 0%대에 머물렀던 적이요. 기억을 다들 하실 겁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1980년 오일 쇼크,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했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렇게 4차례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0%대 전망이 성장률 전망이 더 우려스러울 대목입니다. 이번에 나온 KDI 전망은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상호 관세가 25%가 유예가 된 상태에서 기본 관세 10%와 그리고 자동차, 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를 상정을 하고 낸 예측이라서요. 상호 관세가 유예가 끝나면 더 수출이 줄고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방 요인은 줄이고 이 상방 요인을 찾기 위한 노력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더더욱 다음 달 선거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주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